내 이름은 주방이. 남편 한진상과 유치원생 지훈이까지 세 식구에 나는 전업주부이다. 나는 원래 남자처럼 털털한 성격이고 요리는 맛으로 승부를 보는 것이지 겉보기에 예쁘게 꾸미는 거엔 취미가 없었다. 색깔 맞춰서 알록달록 이런 건 저세상 얘기. 하지만 영양소를 골고루 챙기자는 주의로 가족을 위해 매일 열심히 요리하는 사람이다. 그런 나와 정반대 타입인 시어머니는 알록달록 화사하니 눈호강도 하고 맛까지 잡는 최고의 요리사였다. 시댁은 우리 집에서 가까운 편이어서 시어머니는 음식을 자주 갖다 주시는 편이다. 시어머니표 반찬은 정말 맛있었고 언제나 대환영이었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 반찬을 먹을 때마다 나한테 짜증을 내기 시작했는데 역시 우리 엄마 음식은 최고야. 당신도 먹지만 말고 좀 배워. 먹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니까 짜증이 막. 틀린 말은 아니라 뭐라고 말도 못하고 스트레스만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환갑잔치를 위해 친척들까지 전부 시댁에서 모이기로 했다. 시어머니 혼자서 음식을 하는 건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서 평소에 자신 있는 메뉴인 집에서 닭튀김을 만들어서 가져가기로 했다. 시댁에 도착하자 벌써 식탁에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들이 가득 놓여 있었다. 이미 와 계신 친척 어른들은 모두 역시 음식 솜씨는 최고야 라면서 모두 칭찬 일색이었다. 그때 내가 만든 닭튀김을 꺼내자 시어머니는 아유 뭘 이런 걸 다 맛있어 보이네 수고했다 라면서 활짝 웃으셨다. 그런데 남편이 내 귀에 대고 넌 왜 쓸데없이 마탱가리도 없어 보이는 걸 꺼내지 마 라고 했다. 살짝 까맣게 탄 것도 있긴 하지만 맛은 아들아이가 엄지척을 정도인데 내가 그럼 애써 만든 걸 아깝게 버리라는 거야 뭐야? 라고 묻자 아무튼 안 보이는 데다 치워 라고 말했다. 할 수 없이 보냉백에 닭튀김을 다시 집어넣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오셔서 그거 얼른 데워서 가져와라. 너 내가 닭튀김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니? 라고 하셔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식탁 위에 올렸고 그걸 본 남편은 얼굴색이 확 변하면서 매서운 눈으로 나를 노려봤다. 다 같이 식사를 시작하자 모두들 시어머니 요리에 감탄을 연발했다. 하지만 시부모님들은 제일 먼저 내가 만든 닭튀김으로 젓가락을 가져갔고 너무 맛있다. 이거 우리 방이가 직접 만든 거예요. 라면서 모두에게도 먹어보라고 권했다. 그러자 친척분들도 한 입씩 드시더니 이거 진짜 맛있네 라면서 칭찬해 주셨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됐어요. 볼품도 없는 걸 빈말까지 하면서 드실 거 없어요. 라고 퉁명스럽게 말하자 일순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모두들 남편을 한심한 눈으로 쳐다봤다. 환갑을 축하하기 위해 모인 자리에 찬물을 끼얹고 싶지 않았던 나는 분위기를 만회하려고 죄송해요. 제가 원래 요리를 예쁘게 만드는 재주가 좀 없어서요. 라고 웃으면서 넘겼다. 남편의 발언 때문에 분위기가 순간 가라앉았지만 그것 빼고는 다행히 다른 이상한 분위기는 연출되지 않았고 무사히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환갑잔치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남편의 막말은 점점 강도가 세져갔다. 친척 어른들 다 모인 자리에서 내 얼굴에 먹칠하니까 좋대? 라면서 자기 눈에 차지 않았다는 이유로 닭튀김을 계속 물고 늘어졌다. 그리고 그 다음 주말이 되자 남편이 너 이제 우리 엄마한테 요리 배워 라고 하면서 다시 시댁에 가자고 했다.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시어머니한테 엄마 얘한테 요리 좀 제대로 가르쳐줘. 얘는 맨날 타다만 요리밖에 못해. 식욕이 안 생겨 라고 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남편한테 타다만 요리라니? 그게 뭐 어쨌단 건데? 그럼 네가 해. 네가 안 할 거면 불평하지 말고 먹고 라고 야단을 치셨다. 하지만 남편은 시어머니의 말뜻을 이해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감싸고 돌 필요 없어요 라고 대답을 내가 어머님 저 오늘 좀 잘 가르쳐주세요 라고 하자 기분을 푸셨고 원포인트 레슨을 시작하셨다. 점심 식사로 파에리아를 만들자 남편은 격하게 좋아했다. 이거야 이거! 레시피 마스터했어? 응 메모해뒀어. 그래봐야 네가 만들면 모양새가 안 날 게 뻔해. 엄마 그러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사는 거 어때요?
남편의 뜬금없는 발언에 나도 모르게 그만 에? 하고 반응을 하고 말았다. 본 거라니. 지금까지 지나가는 말로도 한 적이 없는데 자다가 봉창도 유분수지. 그런 중대 사안은 시어머니한테 돌직구할 게 아니라 나한테 먼저 말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시부모님을 존경하곤 있었지만 동거는 별개의 문제고 그걸 원했던 적은 없었대. 그리고 그건 시부모님들도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다. 혼자서 앞서가는 남편을 향해 시어머니가 동거? 갑자기? 라고 하자 남편이 그야 매일 엄마 집밥이 먹고 싶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엄마도 매일 그 많은 집안일을 혼자서 하긴 힘들지 않아? 동거하면 방이한테 다 시키면 되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했다. 그러자 계속 듣고만 계시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오늘은 여기서 자고 내일 가라 라고 하셨다. 집이 가까워서 시댁에서 자는 건 오늘이 처음이었다. 대체 시아버지는 무슨 생각으로 자고 가라고 하신 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하룻밤 같이 있어 보니 시아버지의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시어머니는 마트에서 장을 보고 요리 준비를 시작. 목욕탕, 화장실, 집안 곳곳을 닦고 문지르셨다. 그러더니 나더러 방이 너는 쉬고 있어. 진상이 너 나 좀 도와야겠다 라고 하시더니 남편을 계속 부려먹었다. 저녁 무렵이 되자 마당에 널었던 빨래를 걷게 하고 저녁 준비를 시작하셨다. 나도 거들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진상이가 거들고 있잖니? 충분하니까 걱정 마라 라고 하셨다. 남편은 하루 종일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집안일을 하더니 밤이 되자 기절하다시피 골아떨어졌대. 다음날 새벽 4시 시어머니가 자고 있는 남편을 마구 깨우면서 아침 식사 준비하자 라고 하셨다. 남편은 지금 새벽 4시야? 나 잠 좀 더 자게 내버려둬 라고 했지만 잔말 말고 어서 일어나지 못해? 라고 하시면서 남편을 억지로 깨워서 부엌으로 데려가셨대. 나와 아들아이, 시아버지는 6시쯤에 일어났는데 이미 식탁 위에는 근사한 아침 식사가 마련되어 있었대. 남편은 아침부터 육순에서 찜을 하라니 이거 오바 아니야? 라고 불평했대. 아침을 먹고 나자 쉬는 시간도 주지 않고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창문 청소, 정원의 물주기 등을 남편한테 시키셨대. 그게 다 끝나자 이번에는 간식으로 빵을 굽겠다고 하셨대. 그쯤 되자 남편도 난 더는 못해. 나 집에 갈래. 라고 항복 선언을. 남편이 집에 갈 준비를 시작하자 시아버지가 훈계하듯이 말씀하셨대. 이제 좀 알겠냐? 집안일이 얼마나 힘든지. 방이는 아이를 키우면서 매일 집안일까지 하고 있는 거야. 네 엄마는 집안일이며 요리는 매일 하는 일이지만 좋아하는 일이고 남한테 맡기고 손 놓고 싶어 한 적도 없어. 이어서 시어머니가 남편한테 설교를 시작했대. 만들어주는 게 어딘데 어디서 타박이야? 똥매너 같으니라고. 행여 내가 널 그렇게 키운 줄 알까봐 겁난다. 음식 먹으면서 타박하는 인간하고 같이 지내봐야 방이 인생이 행복해지겠니? 너 반성하고 고칠 자신 없으면 그냥 너 혼자 이 집으로 돌아와. 늦었지만 이제라도 네 삐뚤어진 사고방식 철저하게 개조해 줄 테니까. 엄마! 방이야, 지금까지 마음고생 많았지? 미안하게 됐다. 다음에 또 음식 갖고 뭐라고 하면 즉시 연락해. 네 어머님 그럴게요. 정말 감사합니다. 넌 뭐하니? 방이한테 사과 안 하고? 내가 잘못했어. 그날 집에 오고 나서 남편은 정말 반성을 했는지 전업주부도 알고 보니 극한 직업이었어. 그동안 내가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라고 하길래 난 2번은 없어 라고 하고 지난 일은 용서하기로 했대. 남편은 시부모님의 참교육이 효과가 있었는지 그날 이후로 내가 만든 요리를 두고 타박하는 버릇이 없어졌대. 그뿐 아니라 예전에 비해 집안일도 곧잘 거들었고 그에 비례해서 내 스트레스도 줄어들었대. 시댁에서의 1박 2일 동안 집안일을 체험하면서 주부가 하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깨달은 모양이다. 나도 변화가 있었는데 시댁에서 자고 온 후로 집안 청소는 더욱 꼼꼼하게 하게 됐대. 물론 시어머니처럼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집안일을 할 때 더욱 성심껏 하려고 노력 중이다. 시부모님은 그 녀석이 또 헛소리하면 우리 집에서 합숙시키면서 가르칠 거니까 언제든 말만 해 라면서 든든한 내 편이 되어주셨대. 지금은 남편도 아들도 내가 만든 요리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며 폭풍 칭찬을 해줘서
자신감을 갖고 매일 맛있는 요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이다. 겉보기에는 여전히 모자라고 시어머니처럼 예쁘게 만들지는 못하지만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주면 일단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때 시부모님이 남편을 참교육하지 않았다면 어쩌면 남편과 이혼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정말 시부모님들께는 감사한 마음뿐이다. 그때 이후로 가끔씩 시어머니한테 요리를 배우게 됐고 요리 솜씨가 훨씬 좋아진 나는 앞으로도 가족의 행복한 식탁을 위해 열심히 맛있는 요리를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나는 평범한 회사원이고 영세기업에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보너스도 없고 생활비며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자동차 정기검사를 비롯 돈이 들어갈 것을 대비해 근검절약으로 똘똘 뭉쳐 있었다. 그런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은 동네 규동집. 싸고 맛있고 배부르고 나한테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존재나 다름없었다. 그런 소중한 규동집에 갔을 때 일이다. 나는 그 집 단골이었고 항상 앉는 고정 위치에 착석한 후 나의 최애 착한 가격 4,800원짜리 규동 곱빼기를 시켰다. 그때 나와 같은 타이밍에 혼자 온 여자 손님이 장어덮밥 특선을 주문. 푸딩을 뒤집어 놓은 것 같은 샛노란 머리에 머릿결은 거칠거칠, 반바지에 반팔, 다 떨어진 헬로키티 슬리펀지 샌들인지를 신은 꼴을 보고 있자니 한심 그 잡채.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게 잘못인 건 알지만 나 같은 직장인도 엄두를 못 내는 장어덮밥 특선을 보기에 돈이 있을 것 같지 않은 이 여자 손님이 주문하는 걸 보고 내심 놀랐다. 잠시 후 여자가 주문한 장어덮밥 특선이 나왔고 여자는 개걸스럽게 뚝딱 덮밥을 먹어치웠다. 그 모습을 곁눈질러 보면서 진짜 맛있겠다. 로또라도 맞았나? 은근히 부러워하면서 나의 최애 규동을 맛있게 다 비웠다. 계산을 하려고 할 때도 그 여자가 내 앞에 서 있었다. 11,800원입니다. 응? 계산 잘못된 거 아님? 11,800원 맞습니다, 손님. 아닌데? 1,800원이거든? 손님, 장어덮밥 특선은 11,800원이 맞습니다. 밖에 현수막에 1,800원이라고 쓰여 있거든? 장어덮밥 특선은 메뉴판에도 11,800원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진짜야? 밖에 현수막에 1,800원이라고 쓰여 있길래 내가 먹어준 거라니까? 난 절대 그 돈 못 내. 그건 잘못 보신 것 같은데 가게 벽보에도 가격이 다 적혀 있고요. 그래서 어쩌라고? 난 밖에 있는 것만 봤는데? 나 전재산 2,500원밖에 없어. 자 봐, 보라고! 라면서 자기 지갑을 열어서 펼쳐 보였대. 점원은 정말 돈이 그것밖에 없는 게 맞는지 곤란한 표정이었고 나는 그 틈에 가게 밖을 살펴봤대. 그러자 주차장에 걸려있는 현수막에는 장어덮밥 특선 11,800원 이라고 틀림없이 쓰여 있었대. 다만 세로로 쓰여 있기 때문에 1,800원으로 착각을 일으킬 요소가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으나 일반적 상식선에서 볼 때 자그마치 장어덮밥 특선이 단돈 1,800원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점원은 어찌해야 좋을지 상당히 괴로워하는 모습이었고 반면 여자는 나 돈 없다고, 사람 헷갈리게 저렇게 썰어놓은 쪽이 잘못이지 라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결국 점원은 점장님 모셔올 테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라면서 안쪽으로 점장을 부르러 갔고 곧바로 점장이 카운터로 나왔다. 점장은 어? 하더니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본 후 옆에 있던 점원한테 귓속말로 뭐라고 하더니 다시 안쪽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이번에는 여자가 저 사람 왜 저러지? 하면서 불안 모드로 바뀌었는데 점원은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하면서 여자를 계속 기다리게 했다. 나는 어쩐지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은 느낌적인 느낌이 왔고 빨리 계산하고 집에 가자는 생각에 저기요! 하고 점원을 불렀다. 그러자 여자가 뒤를 돌아봤다. 여자는 나를 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부드러워지면서 눈을 동그랗게 올려뜨더니 말을 걸었다. 저기 오빠. 에? 저요? 왜 그러세요? 짐작컨대 이 여자는 여자라는 것을 무기로 내세워 나를 꼬시려는 작전? 아니면 아주 뻔뻔하게 나한테 계산을 하게 하려는 작전이 아니었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나는 1도 동요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눈을 동그랗게 올렸던 그 여자의 얼굴은 호러였다. 날카로운 무쌍 눈매, 흰자가 대부분인 눈동자. 본인은 최대한 예쁜 척 눈꼬리를 올려가며 여자 하려고 했으나
무리수였고 내겐 공포였다. 눈을 위로 치켜뜨며 나를 바라본 순간 흰자로 가득한 그 여자의 눈빛은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 저리 가라. 오시기는커녕 곧 내 다리 내놔 할 것도 같고 아무튼 정말 못 볼 꼴을 보고만 느낌적인 느낌. 시겁해서 말이 안 나왔다. 제발 나 좀 내버려 둘래 라는 생각뿐. 여자는 내가 별 반응이 없는 걸 눈치챘는지 즉시 내 뒤에 있는 아저씨한테 시선을 옮겼다. 바코드 헤어스타일의 아저씨한테 가더니 팔짱을 끼고 나한테 했던 것과 똑같이 저기 오빠 라면서 전설의 고향 포즈를 취했다. 그 꼴을 본 아저씨는 역시 나와 마찬가지로 1도 동요하지 않았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누구신지 라고 헛웃음 지으며 시선을 다른 곳으로 피했다. 나도 아저씨도 자기 나름의 미인계에 꿈쩍도 하지 않자 여자는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이 광경을 보면서 식사를 하고 있던 체격 좋은 어떤 남자가 어이 거기 아줌마 그만하지. 밥 먹는데 식욕 떨어뜨리지 말고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것 같은데 오빠 찾지 말고 자기가 먹은 밥값은 자기가 좀 내지 어? 라고 버럭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여자는 누가 아줌마야 양아치 주제 라고 더 크게 소리를 질렀고 가게 안은 난장판이 됐다. 나는 집에 빨리 가고 싶었고 이 난장판에 절대 엮이고 싶지 않다는 마음뿐이었다. 그때 잠시 모습을 감췄던 점장이 다시 나와서 일단 안에서 얘기를 계속하자며 여자를 거의 반강제로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끌려가면서 여자는 뭐야 지금 뭐 하는 건데 난 잘못 없어 이건 사기야 손님 등쳐먹겠다는 거? 라고 가게가 떠나갈 듯이 큰 소리로 난동을 부렸다. 여자가 안으로 들어가고 다시 가게 안이 조용해지자 아까 그 점원이 손님들에게 사과를 했고 나는 계산을 한 뒤 가게에서 나왔다. 그리고 일주일 후 다시 그 교동집에 갔는데 내가 가게 안으로 들어가자 그때 그 점원이 있었고 서로 알아본 것 같았는데 잠시 후 점원이 나한테 오더니 지난번에는 불편을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라면서 다시 정중하게 사과했다. 그러고 나서 괜찮았어요? 라고 물어보자 작은 소리로 그때 일을 알려줬다. 그때 안쪽 사무실로 여자를 데리고 간 후 점장은 여자한테 다시 경위를 물었지만 여자는 여전히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세로로 현수막을 써놓으니까 보기 불편하잖아 장어덮밥 특선은 특히 비싸서 다들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일부러 애매하게 써서 눈속임으로 손님들한테 팔아먹고 재고 처분하는 거 누가 모를 줄 알고? 이게 사기가 아니면 뭐야 피해자는 나라니까? 라면서 억지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점장은 그건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여자 말에 휩쓸리지 않았다. 손님은 며칠 전에도 다른 체인점에서 세로로 걸린 장어덮밥 특선 현수막을 지적하셨고 세로로 쓰인 현수막은 바람에 흔들려서 가격이 잘 보이지 않는다면서 지불을 거부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지난번에도 세로로 쓰인 현수막은 보기 힘들다고 클레임을 걸었지만 가격은 인지하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 난 몰라 그런 거 하지만 다른 체인점에서 이미 현수막을 문제 삼으셨을 때부터 가격을 다 알고 식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기억상실증에 걸리지 않는 한 똑같은 체인점에 와서 가격을 착각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 아닐까요? 난 모른다고 했잖아 그러세요? 그럼 일단 경찰을 불러야겠네요. 잠깐 보기보다 성급하네 잠깐 착각한 걸 가지고 진짜 어찌됐건 지금 계산할 돈이 없으면 무전 취식으로 간주됩니다. 라고 하고 정말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하자 여자는 격렬하게 저항했다고 한다. 알았어 알았다고 돈 내면 될 거 아니야 돈 가지고 올 테니까 당장 경찰 돌려보내 이거 놓으라고 라고 마지막까지 격렬하게 저항했지만 경찰은 아주 익숙하게 네 경찰서에 가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라면서 경찰차에 태웠다고 한다. 역시 경찰장 이런 상습범들한테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우린 감당이 안 돼서 다들 전설의 고향으로 여겼던 여자를 경찰분들은 간단하게 해결한 것이다. 여자는 정말로 지갑 안에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차피 무전 취식을 하러 온 거였고 경찰이 출동한 건 당연한 결과였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여자는 똑같은 수법으로 다른 체인점을 찾아가 클레임을 걸면서 사기와 다름없는 짓을 저질렀고 요죄가 더 있다는 게 차근차근 밝혀지면서 죗값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고 한다. 어찌됐건 가성비 최고 규동집에서 앞으로도 계속 조용히 규동을 음미할 수 있다는 소식만으로도 대만족이었다. 그때 그 여자 얼굴이 진짜 예뻤다면
나는 어쩜 정신이 몽롱해져서 그 여자 밥값을 대신 계산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의 차림새, 생김새는 누구의 정신도 흐트러 놓지 않았던 덕분에 법대로 경찰에 체포될 수 있었고 결과적으로 옳은 방향으로 해결됐으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몇 년 전 이혼한 전처는 불륜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었다. 그때 그 황당함이란. 그때 내가 받았던 월급은 꽤 괜찮았고 나는 그 월급을 모두 아내에게 맡겼는데 나는 달랑 10만 원을 용돈으로 받았었다. 그런데 아내는 내 월급으로 불륜남과 맛집 투어에 호텔에 즐기러 다녔다는 사실, 그렇게 바람 피우고 다니면서 내 뒤통수를 친 것도 모자라서 오빠는 나를 너무 좋아해서 나랑 절대 이혼도 못할 사람이잖아. 라고 자신했다. 그래, 솔직히 연애하고 결혼할 때만 해도 많이 좋아했었다. 아내보다 내가 더 많이 좋아했었던 건 사실이라고 나도 인정한다. 이제 생각하면 아내는 과연 나를 좋아한 적이 있었을까 의심스럽지만 그런데 바람 피운 주제에 아내는 나한테 내가 다른 남자를 만난 건 알고 보면 당신이 원인 제공자야. 왜냐? 당신이 그 사람보다 수입이 낮거든. 불만 있으면 좀 더 분발하던가. 그 대신 대가가 어떻게 돌아올진 알고 있는 거지, 쫄보야? 그 뻔뻔한 태도에 열이 받은 나는 철저하게 밟아주리라 다짐했다. 마지막에 아내가 너 진짜 이럴래? 다 부셔버릴 거야! 라고 멘트를 날려서 큰 웃음을 줬다. 그때 당시 내 월급은 세금 공제하고 370만 원, 내 나이 29살이었다. 나보다 더 많이 받는 사람도 물론 있겠지만 절대 적은 액수는 아니었다. 오히려 많이 받는 쪽이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나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었다. 외모는 중하위권쯤. 아내를 만나기 전에는 모태솔로나 마찬가지였고 이대로 가면 무릎에서 사리가 나올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있을 때 아내를 만나게 됐다. 친구 소개로 만났고 처음으로 나한테 다정하게 대해주는 여자를 만나고 나니 무한 감격 그 자체였다. 아내와의 연애가 시작됐고 나의 장점을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아니, 목숨 걸고 매달렸단 표현이 어울릴 거다. 데이트를 위해서 완벽하게 계획을 짰고 현장 답사까지 꼼꼼히 매번 고급 레스토랑에서 분위기를 잡았다. 내가 완전 공주 취급을 해서 그랬는지 아내도 기분이 완전 업된 상태였고 사실 프로포즈는 아내가 먼저. 오빠, 나랑 결혼할래? 오빠 정도면 내가 결혼해줄 수도 있어. 근데 나 결혼하면 전업주부 할 거야. 그렇게 말했다. 솔직히 나는 아내한테 완전히 빠져 있었고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앞뒤 잴 것도 없이 무조건 오케이였다. 그만큼 나는 진심이었고 간절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달랐고 현타가 왔다. 한마디로 자기 외에는 아무한테도 관심이 없는 여자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됐다. 아내는 본인의 희망사항에 따라 전업주부가 됐고 거기까지는 좋았다. 아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수입은 넉넉했고 그건 나도 이미 인정한 거니까. 문제는 나를 대하는 아내의 태도에 있었다. 일상적으로 내가 좀 피곤하긴 한데 밥 해줄까? 걔 귀찮았는데 어쩔 수 없이 집안일 내가 해줬다? 라고 어딘가 늘 나를 위에서 내려다보는 말투였다. 그나마도 어쩔 땐 집에 먹을 게 없을 때도 있었고 집안이 엉망이었던 적도 부지기수. 그 모든 건 아내의 기분에 달려있는지라 기분파 아내의 비위를 맞추며 아침부터 나는 애걸복걸. 그러면 그래, 내가 한번 해주지 뭐, 그런 식이었고 지금 생각해보면 어떻게 그렇게 살았나 싶다. 하지만 나는 아내한테 푹 빠져 있었고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 힘들겠지만 내가 먹을 밥 만들어주면 참말 좋겠다. 청소도 좀 해주면 진짜 고마울 것 같은데 해줄 수 있어? 청소는 자기가 해야 반짝반짝 윤이 나거든. 뭐 이런 식으로 어르고 달래고 폭풍 칭찬으로 아내를 춤추게 만들었다고나 할까? 그런데도 아내는 얼마 안 되는 내 용돈을 줄였다. 그것도 일방적으로. 오빠, 용돈 20만 원이나 필요해? 10만 원으로 줄여. 라고 했을 때는 나도 못 참고 그만. 그건 절대 안 돼. 나도 사회생활이란 게 있는데. 라고 반항하자 되차게 따기 세례를 받았다. 내 월급이 적은 것도 아니고 이미 아나바다 정신으로 살고 있는데 거기서 더 용돈을 깎이다니 살맛이 나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까지도 아직 참을 수 있었다. 내가 반한 여자의 말이니까 이런 나랑 결혼해준 게 마냥 고마웠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자기가 바람을 피웠단 사실을
자기 입으로 커밍아웃했다. 여전한 말투와 나를 무시하는 태도로 당신처럼 연봉도 별로 안 되는 남자에 비하면 그 사람은 황태자야. 한마디로 당신하고 그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라고 말하는 걸 보면서 이건 정상이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차라리 이혼을 하자 라고 말했다. 아내는 어머 너무 좋다 라면서 신이 나서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불륜남 자랑을 한도 끝도 없이 늘어났다. 하지만 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녹음했다. 지금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내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지만 바람난 아내는 더 이상 참아줄 수 없었다. 위자료도 청구하고 이혼하자는 쪽으로 생각을 전환했다. 아내의 커밍아웃 후 통장 조사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미 5천만 원 정도가 탕진된 후였다. 누군 용돈이 10만 원으로 삭감됐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녹음 파일을 증거로 변호사를 찾아가 철저하게 준비를 마쳤는데 그걸 눈치챈 아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라고 빽소리를 치더니 죽이기라도 할 기세로 나한테 달려들었지만 나는 여유있게 피했고 이제 내 와이프도 아니고 위자료는 물론 네가 갖다 없앤 돈까지 다 받아낼 거니까 그렇게 알아 라고 했더니 완전 난리도 아니었다. 이제와 돌이켜보니 결혼 생활 내내 나는 정말 바보였던 것 같다. 퇴근 후에는 아내가 좋아하는 케이크를 사들고 가서 그녀를 웃게 해주고 싶었고 쉬는 날에는 맛집을 찾아서 아내와 같이 외식을 연휴에는 여행 가려고 아내 몰래 돈도 모으고 그런 나의 노력을 아내는 우습게 보고 무시했었다. 그랬다. 아내 앞에 애써 고른 케이크를 내밀자 아내는 나한테 에? 나 지금 생크림 과일 케이크 먹을 기분 아니야. 가서 다른 걸로 사와. 라고 오래간만에 외식하러 가자고 하면 뭐 외식? 안 가. 당신하고 같이 나가면 사람들이 날 뭘로 보겠어? 라고 했었다. 결정적으로 쥐꼬리만한 용돈을 아껴 쓰면서 조금씩 모은 돈으로 여행 계획을 세우고 야심차게 아내에게 서프라이즈를 했으나 헐, 웬 서프라이즈 여행? 됐거든. 차라리 그냥 돈으로 줘. 친구랑 다녀오게. 라면서 진짜 돈만 가져가더니 진짜로 자기 친구랑 같이 여행을 갔다 온 적도 있었대. 내 월급은 대체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벼룩이 간을 내먹지 내 용돈마저 가져가다니. 불륜을 저지른 대가로 아내는 물론 불륜남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줬대. 알고 보니 불륜남도 기혼자였고 아내가 묻지 않아도 알아서 신상을 다 알려줬기 때문에 불륜남 집으로 불륜 사실에 관한 내용 증명을 보냈대. 게다가 불륜남은 처갓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고 있는 처지였는데 불륜 사실은 자기 와이프뿐 아니라 처갓집 식구들한테도 모두 들통이 났고 당황한 불륜남은 나한테 당신 때문에 내 사생활이 어떻게 된 줄 알아? 나도 위자료 청구할 거야! 라고 뻔뻔하게 나왔지만 막상 그런 게 용납될 리 없다는 걸 알고는 멘붕이 온 모양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불륜남에게 3천만 원, 아내에게도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아내는 나한테 니까짓 게 주제도 모르고 어디서 나한테 위자료를 달래? 내가 결혼해주고 같이 살아주고 그동안 내가 낭비한 시간이 얼마나 되는 줄 알아? 위자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나야! 라면서 비상식의 극치를 보여줬는데 이때 장인 장모가 등장. 장인 장모는 내가 고연봉에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다는 걸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었대. 또 자기들 딸이지만 성격이며 사고방식에 문제가 많다는 건 부모로서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고 이런 자기 딸을 사랑해줘서 고맙다고 늘 말씀하셨었대. 그런데 결국 자기 딸이 불륜을 저질렀고 그것도 모자라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나한테 위자료를 청구하자 장인어른이 화가 나서 아내가 나한테 따지는 걸 보다가 아내의 뺨을 올려치셨대. 너는 네가 한서방 때문에 얼마나 호강하면서 살았는지 아직도 모르겠냐? 지 복인 줄도 모르고 지 발로 자르면서 아직도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 나도 네 엄마도 이제 너 안 볼 거다. 앞으로 살면서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게 되겠지. 다시는 내 집에 얼씬도 할 생각 마! 라고 아내를 단호하게 손절하셨대. 결국 아내는 나한테 갚을 위자료 때문에 상당한 빚을 지게 됐고 지금은 심야 편의점 알바와 청소원 알바를 하면서 낡은 원룸 아파트에서 초라하게 살고 있다고 한다. 다 자업자득이다. 나한테 했던 막대먹은 태도, 폭언 제족이었던 아내. 그런 아내와 결혼해서 지나온 날을 돌이켜보니 나는 아내에게 학대받았던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고 이혼한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후회도 없다.
아내와 이혼하게 된 경위를 동료들한테 얘기하자 어떻게 그러고 살았어? 이혼하길 100번 잘한 일이다 라고 말했다. 지금은 예전보다 결혼 적령기도 많이 올라갔고 나한테도 재혼의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싶다. 좋은 만남이 있길 바라면서 말이다. 거래처 어떤 아재한테 근데 저 유부녀거든요? 라고 했다가 욕을 먹었다. 일단 이 아저씨 신상은 나보다 나이는 한 5살쯤 많아 보이고 스타일은 배 나오고 얼굴은 좋게 보려고 해도 절대 봐줄 만한 얼굴이 아니었다. 그래도 거래처라는 이유로 나는 항상 웃는 얼굴로 이 아재를 대했는데 프로젝트 최종 미팅이 끝난 후 잠깐 앞으로의 일에 대해 의논하고 싶은데 시간 괜찮지? 라면서 색다른 표정으로 시간이 있냐고 묻길래 헐, 나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나? 큰일 났다 라고 걱정하면서 아재가 가자고 하는 대로 카페에 따라갔다. 카페에 도착하자 아재는 커피 2잔이요 하고 마음대로 주문. 넌 뭐 먹을래? 라고 물었다. 나는 다른 건 관심 없고 이 아재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건지 그거에만 온 신경이 다 가있던 터라 배 안 고프니까 됐다고 말했다. 근데 하실 말씀이 라고 못 기다리고 물어봤다. 그러자 아재는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역시 빨리 얘기하는 게 좋겠지. 서로를 위해서도 라고 하더니 얘기를 시작했다. 우선 네가 일을 계속하고 싶다면 그건 계속해도 좋은데 단 집안일, 육아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앞으로도 자기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면 하는 게 내 바람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우선 내가 뭘 잘못해서 클레임을 거는 게 아니었구나 하고 안심했다.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재의 다음 말부터 뭔가 초점이 어긋난 느낌을 확 받았고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힘들 거라는 건 알지만 아이는 최소 2명, 가능하면 난 4명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네? 4명이요? 4명은 좀 힘들 것도 같은데. 2명까지는 저도 노력해볼 생각입니다. 그럼 생활비는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면 집안 살림 꾸릴 수 있겠어? 네? 뭐 100만 원이면 그럭저럭.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 아참, 집세며 광열비는 동거 중인 우리 부모님이 지불할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돼. 아까부터 헐, 이건 뭐지? 하면서도 일단 대답을 계속하긴 했는데 이 부분에 와서는 뭐지? 완전 아닌데? 싶었다. 근데 지금 그 말씀은 좀... 내가 인간관계가 워낙 풍부하다 보니까 매주 술 모임에 가끔 몇 박으로 놀러도 가고 해야 되는데 난 절대 바람 피울 타입은 아니니까 나를 믿고 내조에 힘써줬으면 해. 라고 하는 말을 듣고 완전히 상황이 파악됐다. 네? 저기요, 잠깐만요! 라고 일단 정지를 외쳤지만 아재는 내 말 따위는 무시, 혼자서 계속 떠들면서 진도를 나갔다. 그럼 결혼식은 언제가 좋을까? 나는 결혼식은 역시 전통 결혼식이 최고라고 생각해. 그 편이 우리 부모님도 더 좋아하실 게 분명하고 허니문은 네 희망사항을 일단 먼저 들어는 볼게. 왜냐면 허니문 베이비를 가져야 되니까. 다른 건 몰라도 분위기는 좋은 대로 해야 되지 않겠어? 라고 희죽희죽 웃는데 반만 없는 얼굴과 느끼한 말투. 저 아재가 지금 나가지고 무슨 상상을 하고 있는 건가 싶고 왕소름이 끼쳤다. 나는 이 아재의 폭주를 어서 막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잠깐만요! 저 유부녀거든요? 라고 나도 모르게 절규가 터져나왔다. 순간 아재는 나를 경멸하는 눈빛으로 매섭게 노려보면서 딱 한마디 그래? 라고 하더니 그대로 횡하니 카페에서 나가버렸다. 계산서도 테이블에 그냥 두고 말이다. 나는 숨이 달아났다가 다시 붙은 기분이었지만 속이 니글거려서 죽을 것 같았다. 2번 다시 그 면상을 보고 싶지 않았지만 다음날 이 프로젝트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말았다. 다음날 출근하자마자 상사가 나를 호출했다.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제 그 아재가 카페에서 나와서 바로 내가 먼저 꼬셨다는 둥, 결혼했다는 말은 들은 적이 없었다는 둥, 우리 회사에 전화해서 나를 중상모략하면서 클레임을 걸어왔다는 거였다. 그런 여자하곤 다신 절대 같이 일하고 싶지 않으니까 프로젝트에서 나를 제외시키라는 말까지 했다면서 상사는 아예 내가 그 아재랑 불륜을 저질렀다고 믿고 있는 사람처럼 사정은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화부터 냈다. 불륜이고 나발이고 미팅하러 가서 얼굴 본 게 다인데 어쩌라는 거냐고. 멤버들이 다 모여서 회식을 한 적은 있지만 자리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었다. 개인적으로 만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날 카페에 절대 따라가는 게 아니었는데
정말 천추의 한이었다. 상사가 내 말을 과연 믿어줄지 불안하기 짝이 없었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다 털어놨다. 처음엔 노발대발하던 상사가 내 얘기를 다 듣고 나더니 제대로 양쪽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쪽 말만 듣고 흥분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셨다. 그러고 나서 상사가 그 거래처 담당자에게 다시 연락을 했는데 그 아재란 사람 자체가 원래 좀 문제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그런 이유로 다행히 아재 발언 외에 다른 증거가 없고 발언도 뒤죽박죽이라 상사들 선에서 분류는 아닌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리고 이건 그 거래처 상사가 했던 말이라는데 그 아재는 자기 거래처 담당이 남자면 계속 클레임을 걸어서 일이 아예 진행이 안 되게 만들기 때문에 매번 어쩔 수 없이 담당자를 여자로 선임해서 일을 해왔다고 한다.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도 우리 회사에서 담당자를 선정할 때 성별을 우선시했고 처음엔 우리 쪽 상사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안건 자체의 조건은 나무랄 데가 없어서 흔쾌히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 얘기를 들은 후 그런 일이 있었으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라고 하자 상사는 나도 그게 그런 이유일 줄은 전혀 생각을 못했지. 아무튼 미안하게 됐어. 라면서 사과했다. 하지만 회사에서도 이번 일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건 그렇고 문제 있는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으면 그냥 둘 게 아니라 진즉에 해고든 징계든 했어야 되지 않나? 최소 남자들만 있는 부서에 짱 박아놓고 나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예방 조치를 했어야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이 아재가 은근 뒷배경이 좋아서 함부로 다루기가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 와중에도 프로젝트는 진행됐다. 나는 그 아재를 또 만나야 한다는 생각에 뒷목이 뻐근할 지경이었지만 한 달 동안 진행된 프로젝트 기간 내내 아재는 한 번도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궁금해서 상사한테 물어봤더니 대박, 아재가 잘렸다고 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라더니 왜 갑자기 해고를 당했을까 의문이었는데 그 아재가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될 이 분야에서 제일 유명하고 큰 회사의 젊은 여성 상사한테까지 그 짓거리를 또 하다가 그 여자분이 아예 회사를 상대로 고소를 했다고 한다.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회사에서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이 커졌고 소송에 불이 붙자 사측에서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해고를 감행, 서둘러 소송을 마무리했다고 한다. 내 입장에서야 그런 징그러운 아재를 다시 봐야 한다는 게 끔찍하게 싫었기 때문에 반가운 소식이었다. 지금까지 자기 뒤에 권력만 믿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되풀이해왔는데 결국 그 권력에 의해 쫓겨나다니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 아닐 수 없다. 그 아재가 잘렸다는 소문은 우리 회사와 관련 있는 회사들, 하청업체까지 골고루 퍼져나갔고 모든 여사원들이 환영했다. 그때 비로소 나 말고도 피해를 입었던 여사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다행히 나는 기혼자였기 때문에 아재도 쉽게 떨어져 나갔지만 다른 독신의 자기 취향인 여사원들한테는 끈질기게 접근했고 거의 스토커나 다름없었다고 한다. 일 때문에 싫어도 연락처를 교환할 수밖에 없었고 번호를 알려주자 아재는 시도 때도 없이 연락을 해오고 데이트까지 강요받은 여사원들도 있었다고 한다. 중요 거래처 책임자의 권력자들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말을 힘없는 평사원 신분으로 거절할 수도 없고 육체관계까지는 아니었지만 강제 키스를 당한 후 회사를 그만둔 여사원들도 여럿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정말 역겹게 그지없다. 허니문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능글맞게 웃는 표정만 보고도 위액이 역류하는 기분이었는데 강제 키스라니.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기분은 얼마나 비참했을까. 피해를 입은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은 가운데 아재가 해고가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성추행 피해를 입은 여사원들이 집단으로 아재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했다. 나와는 다르게 실제로 강제 키스라던가 강압적인 데이트에 끌려다니는 등의 피해를 입은 여사원들이 다수 존재하는 이상 결국 그 아재는 엄청난 보상금을 청구받게 되겠지만 인간 말종에게 딱 어울리는 서사의 완성이 아닌가 싶다. 내 이름은 장한나. 6살이 된 딸아이 유나와 둘이서 살고 있다. 남편과는 7년 전에 결혼해서 23살에 딸아이를 낳았다. 그런데 5년 전 불의의 사고로 남편을 잃었고 졸지에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게 된 나는
현재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고 있다. 남편이 나와 딸아이를 위해 남기고 간 유산이 있기 때문에 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일은 없었지만 앞으로 딸아이가 성인 될 때까지 필요한 자금을 생각하면 아직 한참 부족했고 따라서 열심히 직장에 다니고 있다. 그러다 보니 생활은 단순해졌고 직장과 집을 왕복하는 것 말고는 다른 곳에 가거나 누굴 만나는 일도 거의 없었다. 그런 내 삶도 시간은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갔고 문득 돌아보니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미 5년이 지나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도 않고 살았던 소개팅 제안이 들어왔다. 친구 결혼식에 다녀오고 일주일 정도가 지났을 때의 일이다. 막 결혼식을 올린 친구한테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 자기 신랑 친형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한다면서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했다. 나는 미망이네, 아이까지 있는데 무슨 소개팅이냐, 내키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그쪽에서는 아이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했다고 하길래 그냥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친구 상미가 알려준 대로 약속 장소로 정해진 일식집으로 향했다. 음식점 안으로 들어가자 상미와 어떤 남자가 미리 와서 앉아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야, 엄밀히 말하면 처음 뵙는 건 아니지. 결혼식 날 봤던 거 기억 안 나? 미안, 내가 사람들 얼굴을 잘 안 봐서. 처음 뵙겠습니다. 왕재수라고 합니다. 우리 남편 형님이고 우리보다 3살 많은 32살이셔. 아직 독신이라 시어머니가 걱정이 많아. 아, 그렇구나. 괜찮으시면 저하고 친구 안 할래요? 네, 좋아요. 재수 씨는 천진하면서도 엉뚱한 성격이었고 분위기를 밝게 만드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딸아이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나로서는 곧바로 사귀는 사이로 발전하는 건 머뭇거려졌다. 하지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지고 데이트 기분을 느끼면서 내 마음도 조금씩 열려갔다. 그런 만남이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재수 씨가 진심을 담아 고백을 했고 진지하게 교제를 시작하게 됐다. 딸아이와 같이 만나는 것도 생각해봤는데 한참을 고민했지만 아직 두 사람을 만나게 할 용기가 나질 않았다. 딸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낮 시간에 데이트를 즐긴 지 1년, 재수 씨가 나를 자기 어머니한테 소개하고 싶다고 말했다. 재수 씨 집안은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님과 자기 동생 부부와 넷이서 살고 있었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있는 여친이 있다고 어머님한테 말을 했더니 꼭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하셨다는 거였다. 솔직히 아직 결혼까지는 엄두를 못 내고 있었는데 아이가 있어도 좋다. 나와 딸아이까지 모두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하는 재수 씨라면 결혼을 전제로 사귀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도 재수 씨 어머님을 만나 뵙기로 결심하게 됐다. 당일 오후 긴장된 마음으로 재수 씨 집에 도착하자 재수 씨 어머님 외에 상미와 상미 남편도 같이 있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장한나라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 친구라면서? 그럼 더 볼 게 뭐 있겠어. 잘 부탁해요. 편안한 분위기에서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 재수 씨가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다. 어머니, 저 한나 씨하고 결혼할 생각이에요. 그거 반가운 소리다. 너도 드디어 가정을 꾸리게 됐구나? 네, 한나 씨랑 한나 씨 딸까지 제가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뭐? 지금 뭐라고 했니? 재수 씨 어머님은 한나 씨 딸까지라는 대목에서 그만 얼굴 표정이 싹 바뀌었다. 혹시 나한테 아이가 있다는 거 말씀 안 드렸어요? 아이가 있어? 너 이혼녀니? 세상에 어림없다. 이혼녀 애 딸린 여자라니.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 당장 헤어져. 엄마, 진정하세요. 어머니, 고정하세요. 상미, 너도 다 알고 있으면서 나한테 일부러 속였니? 한통속으로 짜고 착당 벌인 거야? 어디 여자가 없어서 저런 하자를 내 앞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결혼은 절대 안 돼. 난데없이 파렴치한 인간이 돼버린 나는 몸둘 바를 몰랐고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서둘러 그 집을 빠져나왔다. 그러자 재수 씨가 뒤따라와서 내 팔을 잡았다. 이렇게 가면 어떡해. 이 정도 일로 널 놓칠 순 없어. 방금 어머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도 이 정도래? 답은 뻔하잖아.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어? 네 딸을 시설로 보내면 해결되지 않을까? 그럼 우리 엄마도 계속 반대하지는 않을 거야. 유나를 시설로 보내라고? 순간 내 귀를 의심했다. 내 소중한 딸을 고아원에 보내라니.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었고 당연히 앞으로도 그런 일로 고민할 일은 없을 거다.
딸아이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결혼을 전제로 교제도 시작했던 거였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태도를 바꾸다니 배신당했다는 생각 외에는 다른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 순간 미련 없이 왕재수와 헤어질 결심을 했다. 미안한데 실망이야. 우리 그만 헤어져. 어? 대체 왜? 너도 나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딸아이를 버리란 말을 그렇게 간단하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 난 당신을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어. 잘 가. 내가 가려고 하자 상미와 남편도 밖에 나와 서 있었다. 한나야. 미안해. 나 이 사람도 이 사람 어머니도 좋아할 순 없을 것 같아. 내 말이 끝나자 상미는 슬픈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다. 나는 그런 상미한테서 시선을 거두고 빠른 걸음으로 돌아섰다. 며칠 후 왕재수로부터 미련과 질척 사이의 라인이 대량으로 쏟아졌지만 단호하게 재결합을 거절했다. 아무리 거절해도 라인 공세는 계속됐고 머리가 아파올 때쯤 이번에는 상미한테서 연락이 주말에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하길래 내키진 않았지만 차마 거절도 못하고 알았다고 했다. 뻔히 왕재수와 재결합하라는 말을 하려고 연락한 게 분명한데 애초에 발단이 된 건 상미이고 상미한테도 신뢰가 가지 않았다. 약속 전날 딸아이를 데리러 유치원에 갔다가 집에 왔는데 아파트 앞에 왕재수가 내가 놀라는 걸 본 왕재수는 가까이 오더니 늘 보던 웃는 얼굴로 나를 봤다. 하지만 곧바로 웃는 얼굴 뒤에 숨어있는 다른 표정의 말이 튀어나왔다. 드디어 만났네. 네가 유나구나. 아저씨랑 어디 좀 갈까? 순간 겁이 났고 딸아이 팔을 잡아채려고 다가오는 왕재수를 있는 힘을 다해 밀쳐냈다.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그만둬! 무슨 짓은! 시설에 데려다 줘야지. 우리 결혼 서두르자. 무서워서 벌벌 떠는 딸아이를 죽을 힘을 다해 왕재수한테서 떼어낸 후 얼른 안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여전히 겁에 질려 있는 딸아이를 안고 이사까지 생각하면서 앞으로의 대책을 고민하다 보니 어느새 아침이 됐고 하얗게 밤을 지새우고 말았다. 다음날 딸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난 후 상미와 만나기로 한 카페로 향했다. 나를 보자마자 상미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내 상태가 상미를 달래줄 여유가 없었고 우선 어제 있었던 일을 상미한테 전부 말했다. 그러자 상미는 기어이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나는 당연히 상미가 재수씨와 재결합을 부추기려고 날 불러냈다고 생각하고 있던 터라 몹시 당황스러웠다. 한나야 미안해. 나도 시어머니랑 시아주버님이 그런 사람들일 줄 몰랐어. 내가 너한테 소개한 거 얼마나 후회했다고. 그랬어? 응, 남편도 너한테 너무 미안하다고 계속 그랬어. 나 남편이랑 생각해봤는데 동거 그만하려고. 뭐? 시아주버님은 너랑 헤어지고 나서 거의 폐인이 됐는데 회사 일도 완전 엉망이고 해고되기 직전이나 다름없어. 우리가 시댁에서 나가면 어머님은 아마 생활비도 없을 거야. 그게 다 뻔히 보이긴 하는데 남편이 그래도 상관없대. 그런 상황인데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 절친을 잘근잘근 짓밟는 걸 생생하게 다 봤는데 그냥 참고 사는 건 괜찮고? 상미야. 얼마 후 상미와 남편은 정말 시댁에서 나왔고 왕재수, 시어머니와 손절했다. 왕재수는 나와 헤어진 후 정신을 못 차리고 회사에서 실수를 연발하다가 상사 눈밖에 나면서 해고를 당했다. 연금으로 살고 있던 왕재수 어머니가 왕재수까지 책임질 형편은 아니었고 두 사람은 소비자 금융원에서 빚을 내서 생활하고 있다고 한다. 그 결과 왕재수는 평생 독신으로 자기 어머니와 말다툼이나 하면서 영원히 둘이서만 살아야 하는 신세가 그 일을 계기로 나와 상미는 더욱 끈끈한 사이가 됐고 전보다 더 자주 만나고 있다. 얼마 후에는 상미 부부한테도 아이가 태어나서 지금은 육아 동지로 더욱 단단한 사이가 됐다. 한편 왕재수한테 시달리지 않기 위해 새로 이사한 후 같은 아파트에 사는 한 남자와 서로 첫눈에 반해 연애를 시작. 요즘은 딸아이도 그 사람과 많이 친해졌다. 현재 우리 셋 사이는 매우 긍정적이다. 앞으로는 왕재수 같은 남자한테 걸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딸아이를 더욱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내 행복도 챙기며 살기로 마음먹고 있다. 이미 몇십 년 전의 일이 됐지만 갓 태어난 딸아이를 시어머니가 없애려고 했던 일이 있었다. 나는 전문대를 졸업하고 할머니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맞선을 본 후
22살에 결혼을 했다. 지금 기준으로 보면 그 나이에 웬 맞선? 웬 결혼? 하겠지만 그때는 24, 5이 여성의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절대 빠른 건 아니었고 결혼 정년기를 넘기면 시집은 다 갔다면서 색안경을 끼고 보기도 하고 무시받기도 하고 아무튼 독신 여성이 설 자리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맞선 상대와의 취미 생활이며 결혼관, 자녀간에 관한 것까지 제법 대화가 통했고 결혼을 결정하기까지 그다지 많은 시간은 걸리지 않았다. 결혼하기로 한 후에도 처음부터 나를 탐탁치 않게 생각했던 시어머니는 영 달가워하지 않았고 남편과 가족들에게 내 험담을 늘어놨다. 사리분별이라고 없는 애를 어디 내 아들 배필로 삼아? 몸도 약해 보이는데 어디 제대로 애나 낳겠니? 라면서 설득력 없는 말을 늘어놨다. 나는 친정엄마를 닮아서 몸이 좀 마른 편이긴 하지만 누가 뭐래도 건강 체질이었다. 시어머니가 반대하자 남편은 반발했고 석 달이나 말을 안 했다. 그러자 나한테 네가 원인이니까 내 아들 마음도 네가 돌려놔! 라면서 연락이 왔고 나는 남편을 설득해서 그만 화 풀고 시어머니와 화해하라고 어르고 달랬다. 그 후 두 사람은 바로 관계를 회복했지만 과연 이 결혼이 맞는 걸까? 잘 살 수 있을까? 날이 갈수록 불안감만 커져갔다. 지금 세대한테는 이해가 안 가는 얘기이겠지만 시어머니가 끝까지 반대 안 하고 아들 의견 들어줬으면 됐지 뭘 더 바라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여성의 의견이나 인권은 무시하는 게 당연했던 시대였다. 그래도 엄마는 내 편을 들어줬고 몸도 약하고 지병이 있어서 시집을 보낼 수 없다며 결혼을 반대하고 나섰고 엄마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나를 지켜주려고 했지만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의 반대를 넘어서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혼사가 어긋나면 부모 자식 연을 끊겠다. 감히 어른들 뜻을 거스를 생각이냐 등등 결국 등 떠밀려서 결혼을 했다. 맞선으로 맺어진 사이였지만 다행히 남편만큼은 나를 아껴줬고 다정다감했다. 결혼하고 두 아들아이가 태어난 후에는 자상하고 좋은 아빠였고 그때는 남편이 출산이나 아이들 입학식 같은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별로 없었는데도 남편은 항상 가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줬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나를 미워했고 남편이 옆에 없을 때는 시어머니 노릇을 톡톡히 하면서 온갖 험한 말을 다 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던 모든 것을 다 참으면서 견뎠지만 급기야 매질까지 당했을 때는 더 이상 못 참고 남편한테 말했다. 남편은 내가 어머니한테 단단히 말해둘게. 손직원까지 할 줄이야. 당신 너무 힘들게 해서 정말 미안해. 라고 시어머니 대신 사과했다. 그런 남편을 보면서 세상엔 고부간의 문제로 고통을 겪는 부부들이 많은데 그나마 나는 좋은 남편을 만나서 정말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셋째 아이를 낳은 후 문제가 생겼다. 출산 전 이미 뱃속의 아이가 딸이란 걸 알았고 남편은 드디어 딸아이가 태어난다면서 들떠서는 이름은 자기가 지을 거라면서 딸아이가 태어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시어머니도 은근히 좋아하는 눈치였다. 그렇게 모두가 학수고대하던 딸아이는 중증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시어머니는 딸아이한테 장애가 있다는 말을 듣자마자 의사한테 아직 처리 가능하죠? 잘 좀 부탁드릴게요. 라고 거의 반자동으로 말했고 남편은 침묵만 지키고 있었다. 의사는 그건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잘 키워주셨으면 합니다. 라고 하자 그럼 돈을 얼마나 들이면 처분이 가능할까요? 라면서 시어머니는 자기 뜻을 굽힐 생각이 없어 보였다. 이제 막 태어난 핏덩이를 두고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지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의 생명을 함부로 빼앗으려 하다니 분노로 몸이 떨렸다. 의사는 그런 시어머니한테 완전히 질린 표정이었고 나를 애처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게 느껴졌다. 병실로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거봐라 내가 뭐라고 했어? 이렇게 부실해 보이는 여자가 애나 제대로 낳겠냐고 내가 했어 안 했어? 그래서 내가 이 결혼을 처음부터 반대했던 거 아니냐고 라면서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기세등등하게 말했고 남편은 시어머니의 모든 말에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했다. 첫째 아이도 둘째 아이도 건강하게 낳았는데 셋째가 장애를 갖고 태어나자 태도가 돌변해서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한바탕 퍼붓는 시어머니는 당연히 용서가 안 됐지만
지금까지 시어머니에 대해 아무 말도 아무 표현도 하지 않는 남편에게 큰 실망감을 느꼈다. 최근에야 알게 된 일이지만 최신 연구 결과 딸아이가 선천적으로 갖고 태어난 장애는 부친 쪽의 유전으로 인해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밝혀졌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전혀 그런 사실을 몰랐었다. 출생과 동시에 투병 생활이 시작된 지 2년 4개월 만에 딸아이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태어날 때부터 늘 아프기만 했던 딸아이의 장례식은 가족장으로 조용히 치렀다. 남편과 시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고 시어머니는 이제야 겨우 침이 떨어져 나갔네 라고 남편한테 말했고 남편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얼마 후 나는 짐을 싸서 이 집에서 나가기로 결심했다. 남편은 내가 집을 나가려고 한다는 걸 알고 나한테 매달리면서 제발 그러지 마 라고 울면서 나를 붙잡았지만 그때 고개를 끄덕이던 남편의 모습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임신 중에는 딸아이가 태어나는 걸 손꼽아 기다리던 사람이 딸아이가 태어난 후로는 제대로 딸아이를 안아준 적조차 없었다. 마치 이 집에 있으나 없는 존재로 취급했고 자기한테 아이는 아들아이 둘뿐인 양 딸아이는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나와 딸아이는 짐이라면서 있는 말 없는 말로 상처를 냈다. 그런 시어머니를 단 한 번도 말리지 않았던 남편. 그런 와중에 딸아이를 보냈고 그런 내가 아직도 남편에 대한 애정이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더 불가사의했다. 남편은 필사적으로 나를 잡으려고 했지만 한 번 떠난 마음을 다시 돌이킬 수는 없었다. 결국 아들아이 둘을 데리고 집을 나왔고 그렇게 이혼했다. 이혼 도장을 찍고 제일 먼저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이 떠올랐지만 그런 건 이미 하나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렇게 10년이 지나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 남편이 나를 찾아왔다. 그러더니 나더러 재결합을 하자고 했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남편은 지난 10년간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 서술을 시작했다. 나와 이혼한 후 처음 몇 년간은 자기 사업을 시작해서 제법 잘 됐었다고. 그러다 회사 동료가 수익금을 갖고 튀는 바람에 지금은 빚밖에 남은 게 없다고 했다. 그래서 자기를 좀 도와달라, 재결합이 절실하다, 그런 얘기였는데 대체 나더러 뭘 어떻게 도와달라는 건지. 나는 10년 전 그때 딸아이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보내지 않았던 것, 딸아이가 죽었을 때 보였던 행동들을 절대 잊지 않고 결코 용서하지 못할 거라고 말하고 돌려보냈다. 다행히 남편이 그 뒤로 나와 아이들 앞에 다시 나타나는 일은 없었다. 그 뒤로 다시 2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그 세월 동안 나는 재혼하지 않고 줄곧 독신으로 지냈으며 성인이 된 아들들은 싱글마더로 자신들을 열심히 키워준 엄마를 이제는 편히 모시고 싶다면서 좋은 회사에 취직도 하고 나한테 효도도 했다. 지금은 둘 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결혼 후에도 아들들은 엄마를 잊지 않고 여전히 효자이고 내가 아들 복은 있구나 하면서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떻게 번호를 알아냈는지는 모르겠지만 큰아이한테 전 남편이 죽었다면서 전 시어머니한테서 연락이 왔다고 한다. 전 남편은 아이들한테는 좋은 아빠였기 때문에 원망하는 마음 같은 건 없었지만 이젠 좋았던 추억도 가물가물해서 아버지의 부고를 듣고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고 했다. 그런 큰아이에게 이미 노인이 된 전 시어머니는 넌 내 손주니까 당연히 나를 봉양할 의무가 있어. 와서 나 데려가라. 난 허리가 안 좋아서 혼자서는 못 움직이니까 네가 와라. 라고 다짜고짜 너무 당연한 걸 안 하고 있는 것처럼 나무라면서 말했고 아이들도 내가 시어머니한테 얼마나 혹독하게 당했었는지 다른 사람들한테 들어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할머니를 아주 싫어했다. 또 하나밖에 없던 여동생이 쓸모없는 물건 취급을 받으면서 내가 혼자서 자꾸 여린 생명을 붙잡고 얼마나 애를 태웠었는지 다 기억하고 있었다. 큰아이는 자기 할머니한테 제가 왜 할머니를 모셔야 되는데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하셨는지 저도 다 알고 있어요. 좀 뻔뻔하신 거 아니에요? 제 동생도 저하고 같은 생각일 거예요. 할머니한테는 절대 동정 따위도 보내지 않을 겁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 전 시어머니는 생활이 어렵거나 걷는 것도 힘들어지면 당연히 손자들이 와서 척척 해결해 줄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고
어쩌면 나한테서 아이들을 뺏어오는 건 식은죽 먹기라고 철저히 자기식으로 생각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다는 건지. 나는 물론 아이들한테도 남보다 못한 존재라는 걸 몰랐다니. 그 후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전 시어머니는 빚을 못 갚아서 연금도 차압을 당했고 불황자나 다름없는 행색으로 공원이며 역 근처를 헤매고 다닌단 말을 들었지만 그거야말로 자업자득이라고 생각한다. 전 시어머니는 지금 지옥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겠지만 아마도 저 세상에 가는 날이 오면 그땐 진짜 지옥에 떨어질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